인간에 대한 그 분석은 이른바 이제 인문학, 영어로 얘기하면 The Humanities라는 분야에서 하잖아요. 인문학 또는 인류학 또는 뭐 인간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진화해 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 갈 건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처음부터 제가 이걸 느낀 건 아닌데요.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날 아주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 지구에 사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 뜻밖의 죽음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성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발견을 하고도 오랫동안 이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생명으로 태어나서 꼭 죽어야만 할까? 지금 노화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화를 방지하는 약물을 개발하면 이건 뭐 세계 최대 갑부되는 건 그냥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지금들 연구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안 죽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늙지 않는 법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걸 모두가 다 따른다. 다 죽습니다, 언젠간. 왜? 계속 생산을 하고 아무도 안 죽으면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걸 발견하면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전 세계인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절대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우리끼리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다. 근데 헉슬리의 소설에도 보면 혼자 따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알약 안 먹고 다 이러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그런 합의를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두가 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여간 죽음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제일 큰 속성은, 제일 보편적인 속성은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계성을 지니는 건 분명한데, 영국의 극작가 세뮤얼 버틀러가 한 얘기입니다.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흔히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닭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달걀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의, 달걀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달걀을 낳은 게 아니라 달걀이 또 다른 달걀을 만들기 위해서 닭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유전자를 섞어서 여러분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냐? 유전자가 먼저입니다. 유전자가 여러분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유전자의 힘으로 또 여러분이 또 그 유전자를 복제해서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자식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유전자의 꼭두각시인가, 그냥 유전자가 하라는 대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뭐 과학자는 상상력이 부족한가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제가 어디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백남준 선생님 무슨 작품을 보는 것처럼 모니터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이러고 보니까 각 모니터마다 저 그 하나의 종명이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뭐 비둘기, 뭐 딸기, 뭐 저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유전 사업을 하는 사업본부더라고요. 태초에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생명의 늪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면 자기랑 똑같이 생긴 물질을 복제하는 일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가벗고 복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포라는 작은 기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세포가 복제를 하다가 이 세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다세포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서 너는 근육 역할을 좀 해라, 너는 심장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같은 생명체까지 지금 태어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태초에는 하나였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구의 생명의 역사는 어느 한 화학물질, 우리가 지금 DNA라고 부르는 그 화학물질의 그냥 일대기입니다. 한 번도 죽지 않은, 계속 그 화학물질은 계속 복제를 해서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은 영속성을 지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곧 죽을 거고요. 여러분도 곧 죽을 거고 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제 몸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제가 죽고 나도 제 아들의 몸을 통해서 또 제 유전자가 후세에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했던 그 하나의 유전자가 지금 그 하나의 DNA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관점에서, DNA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이 사업을 하든 백테리아가 사업을 하든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생명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진화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곤충학자가 한 지역에서 잡은 딱정벌레 표본을 그냥 다 박스 안에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하죠. 생명은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태초에 하나의 DNA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양하게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생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히게 다양하게 진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한 생물들이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의 DNA로부터 나왔으니까 큰 가족입니다. 대가족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너무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연을 너무나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족을 살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멧돼지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다 같은 포유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갈려 나온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물고기들이랑 같았던 시절이 있고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의 화학물질로부터 우리가 전부 분화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길래 우리가 침팬지가 사는 곳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또 잠자리를 없애버리고 저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를 다 망가뜨리냐. 게다가 아마도 연세로 보면 우리가 제일 어릴 거예요. 우리 기껏해야 20만 년 전에 태어났어요. 잠자리는 공룡하고 같이 살았어요. 무려
7천만 8천만 년 전부터 살던 곤충이에요. 우리의 대조상님이세요. 근데 우리 뭐 잡아가지고 날개 뜯어보고 뭐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줬을까라는 질문도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속적으로 이어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횡적으로 지금 지구를 공유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생물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 선생님이 참 독특한 취미라면 취미,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저분이 그냥 단순히 그 철학만 하신 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해부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 그래요. 이때가 이제 해부학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던 시절인데, 어느 날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뇌를 해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손가락 이렇게 딱 꺾은 것 같이 보이는 요 부분을 발견하고 그걸 파이니얼 바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말로는 송과체라고 하는데, 아직은 기능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잽싸게 데카르트 선생님이 여기가 영혼이 앉아 있는 자리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영혼이 바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인간의 뇌에서만 발견되므로, 저분이 3단 논법을 개발하신 분 아니에요? 저게 영혼의 자리인데 저거는 인간의 뇌에서만 발견되니까, 그러므로 고로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분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간만 독특하다라는 걸.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서양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 인간만 특별하다고 늘 배워온 거고요. 그게 철학과 맞물려 있었던 건데, 문제는 데카르트 선생님 좀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송과체가 온갖 동물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도마, 뱀 뭐 이런 거에서 다 발견이 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참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이른바 서양의 오랜 전통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생물들을 분리시켜 놓는, 인간은 독특하다, 그런 거였는데요. 사실은 다윈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우리 모두 한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의 DNA로부터 우리가 다 분화돼 나왔다. 그래서 생명은 일원성을 지니는 겁니다. 결코 두 갈래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태초에 하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그 오랜 전통, 그 사상 전통이 다윈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뿌리채 바뀐 겁니다. 다윈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물학책에서 이렇게 들춰보듯이 뭐 종이 어떻게 분화하고 그런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이 아니고요. 다윈은 우리의 사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고생물학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퍽 많이 이제 알려주신 분이죠. 책을 여러 권 쓰셨고, 뭐 강의도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글도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러신데, 저분이 쓰신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영어로는 Wonderful Life라 그래서, 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미국에 살면 미국 TV에서 한 대여섯 번은 봐야 되는 제임스 스튜어트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양반이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이러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영화 제목을
패러디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이 책을 멋있게 제목을 번역했어요.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저 우리말 제목이 훨씬 멋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생명의 이 드라마를 비디오로 찍어놨다고 치자. 그런데 시사회를 하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찍자. 그래갖고 태초부터 다시 이제 찍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새로 찍는 비디오에, 새로 찍는 영화에 인간이 등장할까? 그렇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인간이 등장할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처음부터 인간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각본이 다 짜여져 있던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이상하게 자기 복제할 줄 알던 그 DNA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세포를 만들고 세포들이 또 모여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하다가 그냥 우연히 겹쳐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포유류도 나왔고 그 포유류 중에 영장류도 나왔고 그 영장류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태어난 거지. 인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생물들이 그 전에 다 존재해 준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생명은 우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우연성입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겁니다. 상당히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하다가 변해서 우리가 그냥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른바 개체군 유전학이라는 한 학문 분야를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생물학자인데요. 더브잔스키라는 분인데 1973년에 어느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물학에서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생물학은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생물학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그거는 모든 생물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윈 얘기를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다윈 선생님 저한테 구태여 얘기할 거 없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한국은 다윈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과연 다윈 후진국으로 계속 살아야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에 나온 책인데요. 98년이면 저희가 밀레니엄을 이렇게 접던,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인 부부 두 쌍이 이제 세계 그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냥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1000년, 이 밀레니엄 동안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1000년 1000명이잖아요. 지난 1000년 동안 누가 가장 중요했나를 1등부터 1000등까지 그냥 쭉 줄 세운 겁니다. 숫자 세 가지고. 이게 서양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구텐베르크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택도 없는 친구인데 우린 직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텐베르크가 1등을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위인들이 이 1000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징기스칸 해갖고 몽땅 다 들어있는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위인들이 다 있는데 그 목록에서 당당하게 7위를 다윈이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저도 모르게 떠든 말이, 똑같은 설문조사를 대한민국에서 했을 때 과연 다윈이 몇 등을 할까? 100등 안에 끼면 제가 벌금 내겠다 그랬어요. 100등 안에 절대로 다윈이 못 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윈이 절대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또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아이디어들 중에 뭐가 가장 훌륭하냐. 좀 웃기는 목록이긴 합니다. 인터넷이 1위고요. 문자가 2위입니다.
문자 없으면 인터넷 못할 텐데. 피임이 3이고 음악, 불, 노예제 폐지. 여기도 또 이상하게 7등이 진화론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보다도 진화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서양은 이렇게 다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2009년이 다윈의 해였는데요. 왜냐하면 다윈 탄생 200주년이었고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150주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무슨 생각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특집들을 1년 내내 해주셔가지고요. 그래도 다윈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윈을 가장 열심히 알리는 다윈 학자들을 5분만 선정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어요. 인터뷰하고 나면 신문 한 면에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과학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면 우리나라의 영원한 과학책 베스트셀러 1위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더킨스를 찾아가서 옥스퍼드에서 만났고요. 철학계의 다윈이라고 불리는 데니얼 데닛이라는 터프스 대학의 교수님도 만났고,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 언어 본능, 뭐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빈서판 뭐 이런 책을 쓴 양반, 제 지도 교수님 이오 윌슨 교수, 그리고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 잠시 들렸다가 핀치새를 채집했던 바로 그곳에 가서 그 핀치를 40년 넘도록 관찰하고 연구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위대한 다윈 학자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랜트 교수 부부를 프린스턴에 가서 제가 만났습니다. 자, 이분들을 만나서 저 특집으로 소개는 됐는데 5분 가지고는 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이제 이분들을 다 들려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좀 도발적인 제목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12분을 만났네요. 그래서 지금 다윈의 12제자들 이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예, 좀 나오면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다윈이 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다윈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걸 한마디로만 한 분야만 얘기하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새로우실 텐데 2008년 저 미국 월스트리트로부터 시작한 그 외환 위기,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회사 하나가 넘어졌는데 줄줄이 다른 회사들로 도미노처럼 넘어지더니 미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도탄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일 놀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입니다. 도대체 경제학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근데 진짜로 경제학은 잘못됐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학자들은 모이면 반성하고 이제 분석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미국 경제학회 연례 학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요약문을 하나 냈는데, 저는 그 요약문 읽다가 야, 이게 경제학자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요약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면요,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하신 분 이 방 안에 지금 계시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경제학은 전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동물,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동물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라는 대전제하에 하는 학문입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거다. 볼펜 한 자루를 사시더라도,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맞는 볼펜을 사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몇 시간 전에 산 거를 후회하시잖아요. 충동 구매하시고 내가 이걸 왜 샀나, 뭐 우리 그런 동물이 아닌데, 경제학은 그동안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성이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학문이었습니다. 그건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건 경제학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경제학이요, 이제는 이
그동안은 입자로만 보고 이른바 뉴턴 경제학을 하다가 이제는 요 입자 하나하나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충만한, 언제 충동 구매하고 후회할지 모르는 그 입자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윈 경제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학이 완전히 지금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다윈으로부터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다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윈 후진국으로 남아 있어서 되겠는가? 다윈은 가문의 수치였다가 가문의 영광이 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식을 신부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또 의사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야 도대체 넌 뭐 하려 그러냐.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겠다고, 그래서 외삼촌이 열심히 빌어주고 해갖고 할 수 없이 탔어요. 3년 걸릴 줄 알았는데 5년이나 걸려서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는데 1836년 런던에 도착했을 땐 다윈은 유명인이 돼 있었습니다. 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채집을 해갖고 표본을 런던 박물관에 계속 보내줘가지고 그게 계속 보도가 되고, 저분의 여행기가 런던 타임스에 계속 실려서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다윈이라는 탐험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다윈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들을 맞아줬다 그럽니다. 자, 1836년에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윈은 뜻밖에도 가축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보를 얻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다윈이 비둘기 기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녀요. 자, 우리는 이런 비둘기만 알고 있지만요, 1년에 한 번씩 비둘기 동호인 협회 품평회 하는데 가보면요, 개 품평회는 저리 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여기 그냥 몇 가지만 해놓은 겁니다. 공작새 같은 비둘기도 있고요, 별의별 치어리더 같은 비둘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인간이 약간의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품종 개량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윈이 왜 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걸 봤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 다양하게 진화했을까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인간이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조물주가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윈이 배에서 내린 지 2년 만에 1838년에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습니다. 다윈의 자서전에 보면 심심풀이로 읽었다는 식으로 쓰셨는데 그건 좀 뻥입니다. 다윈은 수학을 엄청나게 못한 사람이라서요, 저 책을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저 책은 그냥 맨 숫자 도표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다윈 선생님이 작심하고 무지무지 고생스럽게 열심히 읽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자원은 점진적으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자원을 요구하는 존재들은 잘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윈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어붙인 겁니다. 아,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구나. 농부가 하면 되는구나. 그게 인위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저절로 경쟁하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인위 선택을 artificial이란 말 대신 natural이란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연 선택의 개념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자, 다윈은 이미 이 당시에 상당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얼개를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다윈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이 정도는 들으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윈은 자기가 다 발견해 놓고도 걱정이 돼서 이런 거 잘못 발표했다가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랬고 저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되게 소심해가지고 발표 못하고 끙끙거렸다.
그래서 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심지어는 저 스티븐 제이 골드도 Ever Since Darwin이라는 책에서 다윈이 너무 소심했다 하는 얘기를 막 씁니다. 신중한 다윈시라는 책도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영어는 reluctant, 이럴까 말까 소심한 다윈 선생 하고 썼는데, 이분은 저 퓰리처상까지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쓸 무렵에 이미 다윈의 편지를 총괄해서 연구하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밴 와이 교수는 저런 논문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에 가면 가끔 문 열릴 때 우리역은 승강장과 뭐 여기 간격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영국의 지하철에 가면, 영국의 그 튜브에 가면 이렇게 딱 적혀 있죠. Mind the gap, 이렇게 바닥에 적혀 있거나 저 위에 갭을 유의하라 이렇게 딱 적혀 있잖아요. 그걸 제목으로 해갖고 논문을 썼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과연 다윈이 발견하고 발표할 때까지 갭이 있었느냐, 저번에 분석에 의하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윈은 그냥 시작하면 그 연구를 대충 30년 40년씩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저 같은 교수처럼 매해 논문 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윈은 그냥 혼자 자기가 기분 내킬 때 책 내면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담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1858년 어느 날 월리스가 논문을 한 편 짤막하게 써서 보내와 가지고, 그 논문이 자기가 그동안 저 배에서 내려 가지고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 내용을 요약한 것 같이 기가 막히게 쓰는 바람에 화들짝 놀래서 요약문을 다윈도 씁니다. 그래서 1859년 저 다음 해에 다윈의 요약문이 나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요약문. 그게 종의 기원입니다. 다윈이 놀래서 빨리 써서 낸 책입니다. 사실은 다윈은 가만 놔뒀으면 브리타니커 정도를 썼을 거예요. 준비하다가 화들짝 놀래서 이제 요약문을 써서 낸 거고요. 다윈은 몸이 약해서 그냥 시골에 가서 있었을 뿐이지 결코 은둔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존 밴 와이의 저 논문에 보면 다윈은 자기가 못 돌아다니니까 편지로 주로 많은 소통을 했어요. 다윈 집에 집배원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했다 그럽니다. 지금 다윈의 편지가 14,000통이 발견돼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다 지금은 올라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려먹었어요. 그냥 편지로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 내 대신 가서 잡아오면 안 되냐, 뭐 어떤 분은 뭐 6종의 종마다 100개씩 다 잡아가지고 그냥 보내주시고, 그러면 또 다윈이 당신 덕분에 과학이 발달한다 뭐 이렇게 그냥, 하여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윈은 저 부인을 비롯해서 자식도 다 엄청나게 부려먹었어요. 수학을 못하니까 아들 하나를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에 보내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켜놓곤 사흘이 멀다 하고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것 좀 계산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아빠 때문에 공부 못했다 하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딸 중에 하나는 시집도 안 보내고 평생 비서로 썼고요. 근데 다윈이 그 집안을 그렇게 뭐 망가뜨린 건 아니거든요. 충분한 돈을 남겨놓고, 결혼할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불려서 남겨놓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로서 할 일을 못한 건 아닌데, 다윈은 사실은 제 그래픽 솜씨인데요, 만약에 요즘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산 사람이 아니고요, 계속 이메일하고 트위터하고 뭐 저 페이스북하고 막 그냥 아마 저 페북 저 팔로워가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그냥 정신없고 오지랖 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신 지금도 저희들은 다윈에게 갖다 바칩니다. 제가 다윈 지능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
그 책에 군데군데 제 발견이 있습니다. 저만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제가 실험해서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은 분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 죄다 빼놓고는요, 단 한 분도 최 교수님이 그 하신 게 참 훌륭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윈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윈은 무덤 안에 있으면서도 저희 전부를 다 부려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밖에서는 전부 다윈이 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위키 다윈이하다, 다윈은 위키피디아처럼 우리가 암만 해서 해도 다 갖다 바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다윈은 제가 유행시킨 이제 개념으로 설명하면 아주 전형적인 통섭형 인재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분야가 아니래도 요만큼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편지를 내고 그분의 자료를 얻어서 그걸 다 묶어서 종회기원을 읽어보면 그 안에 동물학, 식물학, 생리학, 발생학, 심지어는 지질학, 별의별 분야의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윈이야말로 정말 통섭형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제이 골드는 굉장히 유명한 고생물학자였고 참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망발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인간이 진화를 멈췄다고 언제 얘기를 해갖고 하여간 저희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인간이 진화를 멈췄을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 다윈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연 선택은 자연에 있기 때문에 선택이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Nature selection이 아니라 natural selection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선택이 벌어진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경쟁하고 관계 맺음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진화는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에서 진화는 어떤 의미에서 더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인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여기 사는 분들끼리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동을 하면서 지금 결혼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자발적인 진화 실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 국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지무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자연계에서 어느 정도 이런지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 예외가 있다 그러면 장어입니다. 뱀장어입니다. 뱀장어들은 살던 저 강에서 쭉 빠져나와서 바다에 어딘가 한 군데 모인답니다. 어디서 모이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여기에 모이면 거대한 섹슈얼 오지가 일어납니다. 암컷들이 알을 쫙 낳으면 거기에 수컷들이 다 몰려들어서 정액을 확 뿌리면 그 안에서 그냥 막 수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누구랑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하나에다가 그냥 다 동네 암수가 다 모여가지고 다 뒤섞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인류가 이런 실험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도 한 500년 살고 싶은 마음이 500년 후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늘어나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나 이어질지, 그러면서 이 인간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도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